내 새끼 어디 갔어? 우리 은수 보지 못했어요? 8개월 된 우리 아들. 제발, 누가 우리 은수 못 보셨나요? 그날은 유독 추웠다. 서울역 대합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나는 은수를 품에 꼭 안은 채 마지막 열차가 떠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겨울 매서운 바람이 역사 안까지 스며들어 뼛속까지 시려왔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내 마음이었다. 거대한 역사 안에서 들리는 수많은 발자국 소리와 열차 안내 방송이 마치 나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다. 26살 꽃다운 나이에 젊은 엄마가 된 나는 그저 평범한 삶을 꿈꿨을 뿐이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라도 열어 장사하면서 우리 은수를 바르게 키우는 것. 그게 내 소박한 꿈의 전부였다. 결혼 초에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은수가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이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다 남편은 어느 날 밤 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남겨진 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나뿐이었다.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다. 시장에서 채소라도 팔면서 은수를 키워보려 했다. 작은 박스 하나에 계절 채소를 담아 팔았다. 은수는 내 등에 업혀 하루 종일 함께했다. 추운 날씨에도 아기는 울지 않고 잘 견뎌주었다. 하지만 겨울이 깊어질수록 장사는 더욱 힘들어졌고 매일 밤 은수와 함께 추위에 떨어야 했다. 젖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제대로 먹지 못해 젖이 말라버린 것이다. 은수는 날이 갈수록 말라갔고 밤마다 배고픔에 울어댔다. 그 울음소리는 지금도 내 귓가에 생생하다. 가끔 꿈에서 그 울음소리를 듣고 깨기도 한다. 우리가 머물던 곳은 서울역 근처의 허름한 고시원이었다. 방값을 아끼려고 5평도 안 되는 좁은 방에서 지냈다. 창문 하나 없는 그곳에서 은수와 나는 끼니를 걱정하며 살았다. 아침이면 은수를 업고 시장으로 나가 저녁 늦게까지 장사를 했다. 그러다 문득 은수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는 걸 보고 나는 무서웠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다. 그때 전라도에 사는 먼 친척이 떠올랐다. 농사를 짓는 그 집은 형편이 넉넉하진 않아도 최소한 은수가 굶지는 않을 것이다. 어렸을 때 한두 번 가봤던 기억이 났다. 마당이 넓고 채소밭이 있는 집이었다. 닭도 키우고 있었으니 달걀이라도 먹일 수 있을 것이다. 눈물을 삼키며 마지막으로 은수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까만 눈동자와 통통한 볼,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었다. 내 마음 속에 꼭꼭 새겨두고 싶었다. 몇 달 만이다. 돈을 모아서 꼭 데리러 오마. 이건 잠시뿐이야. 그렇게 나를 달래며 은수를 안고 전라도행 기차에 올랐다. 기차표를 사고 남은 돈은 고작 5,000원. 그마저도 친척 집에 가져갈 작은 선물을 사느라 반이나 써버렸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겨울 풍경이 유난히 황량해 보였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흐린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들판은 하얀 서리로 뒤덮여 있었다. 은수는 내 품에 안겨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 작은 숨소리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몇 번이나 중간에서 내려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이것이 은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믿으려 했다. 어쩌면 이것은 내 아이를 위한 선택이 아닌 나약한 내가 선택한 도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친척 집으로 가는 길, 은수를 꼭 안은 채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다. 시골길은 퍽퍽했고 찬바람은 매섭게 불어댔다. 마당에 들어서자 큰 개 한 마리가 지저댔다. 그 소리에
은수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마지막으로 들은 우리 아들의 울음소리였다. 그때는 몰랐다. 그 울음소리가 내 가슴 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을 줄은.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49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내가 내린 결정이 옳았는지 자문한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것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더 이상 은수를 굶길 수는 없었다. 주위에 떨게 할 수는 없었다. 은수야, 엄마가 널 다시 찾을 때까지 49년이나 걸릴 줄은 몰랐단다.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지, 밥은 잘 먹고 살았는지, 아프지는 않았는지,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생각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내 아들을 잃어버린 그날부터 기적처럼 다시 만나게 된 그날까지의 이야기를. 49년이란 세월 동안 나를 지탱해 준 것은 단 하나. 언젠가는 꼭 우리 은수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그 희망 하나로 나는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었다. 이제 그 모든 이야기를 풀어놓으려 한다. 우리 은수를 찾은 그날까지의 한 어미의 가슴 아픈 기다림을.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온통 눈물바다였다. 빈 품에 남은 건 은수가 입었던 작은 베넷 저고리 하나뿐. 그마저도 친척 집에 가져가려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를 몰래 꺼내 숨겨온 것이었다. 이제 이것 하나로 은수의 체온을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그래도 희망이 있었다. 친척집 아주머니는 은수를 잘 키워주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로 돌아가서 돈을 모아 꼭 데리러 오라고 했다. 나는 그 말만 믿고 버텨보기로 했다. 이제 내게 주어진 시간은 석 달. 그 안에 은수를 데리러 갈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아야 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았다. 다행히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 작은 국밥집 일을 구할 수 있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월급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다. 주방 일은 고됐다. 쉴 새 없이 그릇을 날르고 바닥을 닦고 설거지를 했다. 손은 매일 뜨거운 물에 데어 빨갛게 부어올랐고 허리는 펴질 날이 없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된 일이 은수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니 견딜만 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은수의 베넷 저고리를 꺼내 안고 잤다. 그리고 약속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버티면 은수를 데리러 갈 수 있을 거라고.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다.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 그동안 숙식을 해결했기에 그대로 모을 수 있었다. 봉투를 받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이제 조금씩이나마 은수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2달째가 되었을 때 나는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떼다가 저녁에 골목에서 팔기 시작했다. 국밥집 일이 끝나고 나면 2~3시간 정도 장사를 할 수 있었다. 잠을 줄여가며 일했지만 은수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뿐이었다. 장사가 잘 될 때면 하루에 1,000원, 2,000원씩 더 모을 수 있었다. 그렇게 석 달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나는 드디어 은수를 데리러 갈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았다. 봄이 시작되는 3월, 은수를 데리러 가는 기차를 탔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우리 은수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잠도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겨울과는 달리 생기가 돌았다.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한 나뭇가지들을 보며 나는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 하지만 친척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낡은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만 가득했다. 이웃집 사람들 말로는 한 달 전에 이사를 갔다고 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저 밤중에 조용히 이사를 갔다는 것뿐이었다. 그 순간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마치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은수야. 우리 은수가 어디로 간 거지? 왜 아무도 모르는 거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물어보았다. 경찰서에도 가보고 주민센터에도 가봤다. 하지만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었다. 그때는 지금처럼 주민등록번호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었다. 그저 이름과 대충의 나이밖에 없는 은수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일주일을 그 마을에 머물렀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변 마을들을 찾아다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버스터미널과 기차역도 수없이 들락거렸다. 하지만 은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결국 나는 빈손으로 서울로 돌아와야 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은수는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잘 먹고 있을까? 아프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다. 포기하지 말자는 것. 언젠가는 꼭 은수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만은 놓지 말자는 것. 서울로 돌아와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치열하게 살기로 했다. 국밥집 일도 계속하고 저녁 장사도 더 열심히 했다. 그리고 틈틈이 은수를 찾아다녔다. 전라도 친척들이 있을 만한 곳은 모두 수소문했다. 주말이면 버스를 타고 여기저기 찾아다녔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새로운 삶.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시장 상인의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은수를 향한 그리움이 가득했다. 장사가 잘 될 때면 은수에게 맛있는 것을 사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은수가 비를 맞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나의 기나긴 기다림. 그때는 몰랐다. 이 기다림이 49년이나 될 줄은.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다. 그 시간 동안 나는 한순간도 은수를 잊은 적이 없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다. 1974년 봄, 은수를 찾지 못하고 서울로 돌아온 후 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에서는 늘 은수가 나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시장 사이사이에서, 기차역 플랫폼에서. 그때마다 나는 은수를 향해 달려갔지만 손끝에서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식은땀에 젖어 깨어나면 이불을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났다.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다. 채소 좌판을 펴기 전 시장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은수의 소식을 물었다. 혹시 전라도에서 올라온 사람은 없는지, 입양된 아이들의 소식은 없는지. 시장 사람들은 내 사정을 알고 나면 모두들 안타까워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고향에 물어보겠다며 연락처를 받아가기도 했다. 장사를 하면서도 나는 늘 주변을 살폈다. 지나가는 아이들 중에서 은수를 닮은 아이를 발견하면 한참을 쫓아가 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실망감만 커져갔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다. 은수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름이 되자 나는 본격적으로 전라도 지역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기차를 타고 내려갔다. 처음에는 친척이 살던 마을 주변부터 시작했다. 주민센터와 파출소를 찾아가 수소문했고 마을 이장님들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모른다는 것.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는 것. 가을이 되어서는 수색 범위를 넓혔다. 전라도 전역의 고아원을 찾아다녔다. 입양기관도 방문했다. 그때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그 시절에는 입양 절차가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다는 것. 서류 한 장이면 아이를 데려갈 수 있었고, 기록도 제대로 남지 않았다는 것.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우리 은수가 어디로 입양되어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겨울이 다가오자 찾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발걸음도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때마다 은수의 베네저고리를 꺼내보았다. 이제는 누런 빛이 된 그 작은 옷을 보면서 힘을 냈다. 이것만이 내가 가진 은수의 유일한 흔적이었다. 가끔은 이 저고리에서 은수의 채취를 맡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은수의 소식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찾아보기로 했다.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방문한 곳들을 기록했다. 만난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도 적어두었다. 혹시 모를 일이었다. 언젠가는 이 기록들이 은수를 찾는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장에서의 장사도 점점 자리를 잡아갔다. 이제는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수입도 조금씩 늘어났다. 그렇게 번 돈의 절반은 은행에 저축했고 나머지 절반은 은수를 찾는 데 썼다. 신문에 광고도 내보고 전단지도 만들어서 돌렸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사기꾼들의 연락뿐이었다. 은수를 봤다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올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도 희망은 있었다. 가끔 진짜로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다. 어떤 경찰관은 퇴근 후에도 기록을 뒤져가며 도와주었고, 어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수소문해 주기도 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도움이 있었기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을 수 있었다. 5년이 지났다. 은수는 이제 6살이 되었을 것이다. 학교에 들어갈 나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을 볼 때면 가슴이 미어졌다. 우리 은수는 학교는 다니고 있을까?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을까? 공부는 잘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10년이 지나자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다. 이제 은수는 15살. 사춘기를 겪고 있을 나이였다. 청소년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기웃거렸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놀이터를 서성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주변의 의심 어린 시선뿐이었다. 20년이 흘렀다. 은수는 어느새 25이 되었다. 결혼할 나이가 된 것이다. 거리에서 예식장으로 향하는 새 신랑들을 보면 우리 은수도 저렇게 멋진 청년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이미 결혼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엄마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홀로 겪어야 했을 내 아들. 세월이 흐를수록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찾기. 어쩌면 이렇게라도 은수를 찾는 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는지도 모른다. 은수를 찾는다는 희망이 있었기에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49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기적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건 내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찾아왔다. 과학의 발전이 가져다 준 놀라운 선물. DNA 검사라는 것이 우리 모자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이다. 1980년대에 접어들며 나는 이제 남대문 시장에서 제법 알아주는 상인이 되어 있었다. 채소뿐만 아니라 과일까지 품목을 늘렸고 새벽 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고르는 안목도 생겼다. 단골 손님들은 내 가게 물건이라면 눈 감고도 살 수 있다며 신뢰를 보내주었다. 장사가 잘 되면서 이제는 작은 가게도 하나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더욱 아파왔다.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우리 은수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고 있을까? 추운 겨울이면 내복은 챙겨 입고 다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매일 아침 새벽 시장에 나가기 전 나는 작은 의식을 치렀다. 은수의 베넷저고리를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제는 너무 낡아서 만지기도 조심스러울 정도였지만 그래도 이것만이 은수와 나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가끔은 이 저고리에 대고 속삭이듯 말을 걸기도 했다. 우리 은수야, 오늘도 건강하지? 엄마는 내가 보고 싶구나. 시장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새벽 2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문을 닫았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은수 생각을 조금이나마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매년 은수의 생일이 되면 나는 어김없이 전라도행 기차를 탔다. 처음 은수를 잃어버린 그 기차역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다. 기차역 대합실 구석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저 사람들 중에 우리 은수를 알지 않을까? 혹시 저 사람이 은수를 키우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돌아오는 기차에서는 늘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1990년대가 되자 시장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다. 대형 마트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시장 상인들의 삶도 조금씩 팍팍해져 갔다. 하지만 나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새벽에 더 일찍 나가 좋은 물건을 가져왔고 손님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은수를 찾는 데 썼다. 사설 탐정도 고용해 보았다. 전국의 호적부를 뒤져달라고 부탁도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늘 실패의 소식뿐이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다. 은수를 찾는 일을 멈추면 내 삶의 의미도 함께 사라질 것만 같았다. 시장 사람들은 나를 열심히 사는 여자로 불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그토록 열심히 사는 이유가 은수를 찾기 위해서라는 것을. 매일 밤 은수의 베넷저고리를 안고 우는 내 모습을, 그리고 매년 은수의 생일이면 전라도행 기차를 타는 내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2000년대에 들어서자 세상은 더욱 빠르게 변했다. 휴대전화가 보편화되었고 인터넷이라는 것도 생겼다. 나는 컴퓨터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나이 든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은수를 찾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배웠다. 인터넷에 잃어버린 가족 찾기 사이트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거기에 은수의 정보를 올리고 다른 사람들의 글도 하나하나 읽어보았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잠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은수의 소식은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내 모습도 많이 변했다. 까만 머리는 하얗게 새어갔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다. 손은 굳어갔고 주름은 깊어졌다. 하지만 은수를 그리워하는 마음만큼은 처음 그대로였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리움은 더욱 깊어만 갔다. 장사를 하면서 만나는 젊은이들을 볼 때면 은수의 모습을 상상했다. 저 정도 나이라면 우리 은수도 저렇게 컸겠지. 저렇게 훤칠한 모습이겠지.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상상일 뿐이었다. 실제로 은수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가끔은 이렇게 오래 찾아도 못 만나는 게 어쩌면 운명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우리 은수는 분명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야.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렇게 나 자신을 다독였다. 시장에서 만난 손님들 중에는 내 사연을 듣고 함께 울어주는 이들도 있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자식 이야기를 하며 위로해 주기도 했고, 어떤 이는 기도해 주겠다며 내 손을 꼭 잡아주기도 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은수를 찾을 수 있었다. 2020년이 되어서는 코로나라는 병 때문에 시장도 한산해졌다. 장사는 예전만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매일 가게 문을 열었다. 은수가 혹시라도 이 시장에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를 지켰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TV에서 DNA 검사로 헤어진 가족을 찾았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그 순간 나의 심장이 요동쳤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49년 동안 이어온 나의 찾기가 이제는 끝나야 할 때가 온 것일까. 그날 저녁 TV에서 본 뉴스는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50년 만에 DNA 검사로 헤어진 남매를 찾았다는 소식이었다. 화면 속의 남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이것이 우리 은수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TV에서 본 장면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은수를 만나는 장면만 반복됐다. 아침이 되자마자 나는 시장 문을 열기도 전에 주민센터로 향했다. DNA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주민센터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경찰청에서 실종자 가족 찾기 DNA 검사를 무료로 해준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전국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준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49년 동안 찾아 헤매던 은수를 이제는 과학의 힘으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피어올랐다. 경찰서에 가서 DNA 검사 신청을 했다. 볼 안쪽의 상피세포를 긁어 채취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내 온몸은 떨리고 있었다. 이 작은 면봉 하나에 담긴 내 DNA가 은수를 찾아줄 거라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경찰관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전국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괜찮다고 했다. 49년을 기다렸는데 몇 개월이야 참을 수 있다고. 하지만 돌아오는 길, 내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다.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부터 나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순간도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자꾸만 전화기를 들여다보았다. 단골 손님들은 내가 평소와 다르다며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초조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매일매일이 설레는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은수의 베넷적 오류를 꺼내볼 때마다 이제는 꼭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과학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니.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DNA 검사로 아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들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어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겠다고 했고, 어떤 젊은 주부는 자신의 SNS에 내 이야기를 올려 공유하겠다고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은수를 만났을 때 해주고 싶은 말들을 하나하나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작은 수첩을 샀다. 은수야, 미안하다는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싶구나.
그동안 잘 지냈니? 밥은 잘 먹었니? 아프진 않았니? 하고 싶은 말들이 넘쳐났다. 수첩은 금세 가득 찼고 새 수첩을 사서 또 써내려갔다. 가끔은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했다. 만약 은수가 나를 원망하고 있다면 어쩌지? 혹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나는 서울역으로 향했다. 49년 전 그날 은수와 함께 있었던 그곳에 가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DNA 검사를 신청한 지 6달이 지났을 때였다. 평소처럼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귀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울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단골 손님들이 놀라서 달려왔다. 하지만 나는 그저 전화기를 꼭 쥐고 있었다. 경찰관의 다음 말을 기다리면서 어머님, 일치하는 DNA가 발견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의 49년 세월이 무너져 내렸다. 눈앞이 흐려졌다. 아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단골 손님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울음만 나왔다. 경찰관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작년에 실종자 찾기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남성과 일치했다고. 그 사람 역시 자신의 친모를 찾고 있었다고. 전라도에 살고 있다고. 내일이라도 만날 수 있다고. 그날 밤 나는 은수의 베넷 저고리를 꺼내 한참을 바라보았다. 49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저고리를 보며 은수를 그리워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은수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학의 발전이 가져다 준 이 기적 같은 선물. 내일이면 정말로 은수를 만나게 되는구나.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나는 그날 밤을 지새웠다. 아침 일찍 거울 앞에 섰다. 흰 머리카락을 단정히 빗어 넘기고 깔끔한 옷을 골라 입었다. 은수의 베넷 저고리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경찰서에서는 전라남도 순천의 한 농가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마치 49년 전 그날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때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때는 앳된 얼굴의 26살 젊은 엄마였고 지금은 75살의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그때는 돌아올 것을 약속하며 은수를 데려다 주었는데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 반세기가 걸리고 말았다. 기차는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산과 들이 점점 낯이 거졌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만 같았다. 은수를 처음 맡겼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기 울음소리, 마당에 개 짖는 소리, 그리고 그 후로 영영 듣지 못한 은수의 목소리. 순천역에 도착하자 경찰관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파출소 순경 시절부터 내 사건을 맡아주었던 정경감이었다. 그는 이제 머리가 하얗게 센 중년의 형사가 되어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잡아주었다. 어머님, 드디어 이날이 왔네요.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렸다.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지나차던 마을에 도착했다. 울창한 감나무 밭 사이로 아담한 농가가 보였다. 마당에는 빨간 고추가 널려 있었고 처마 밑에는 호박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정경감이 말했다. 저기 사시는 분이 어머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차에서 내리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마당 안쪽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왔다. 키가 크고 단단해 보이는 중년의 남자였다. 햇빛에 그을린 얼굴, 투박한 농부의 손. 그가 바로 내 아들 은수였다. 49년 만에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다.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은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도 울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49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거리감, 그 무거운 공기가 우리 사이를 감쌌다. 천천히 은수에게 다가갔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베넷 저고리를 꺼냈다. 이건 내가 입었던 거야.
은수는 조심스럽게 베넷저고리를 받아들었다. 그의 큰 손에 들린 작은 베넷저고리가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했다. 은수가 첫 마디를 꺼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나의 49년 그리움이 무너져 내렸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아들의 품은 너무나 컸고 단단했다. 내 어깨는 그의 가슴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 옛날 내 품에 쏙 들어오던 아기가 이렇게 큰 어른이 되어 있었다. 마당 한켠에는 은수의 가족들이 서 있었다. 아내와 자녀들이라고 했다. 내게는 며느리이자 손주들인 셈이었다. 하지만 그들과의 만남은 잠시 미뤄두기로 했다. 지금은 오직 은수와의 시간만이 필요했다. 은수는 나를 마당의 평상으로 이끌었다. 그곳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동안 잘 지냈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걱정 마세요. 잘 지냈습니다.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얼마나 많이 걱정했는지, 얼마나 많이 그리워했는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평상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다. 마당에 널린 고추의 붉은 빛이 선명했고 감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혹시 이것도 꿈이 아닐까? 그동안 꿈에서 수없이 만났던 것처럼 이것도 꿈은 아닐까? 은수의 손을 꼭 잡아보았다. 따뜻했다. 거칠었다. 정말이었다. 은수는 이곳에서 감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다. 20살 때부터 이 마을에서 살았다고 했다. 처음에는 품팔이로 시작해서 조금씩 땅을 사고 이제는 제법 큰 과수원을 일구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자랐구나.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되었구나. 어머니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다. 나는 너를 찾으며 살았단다. 하루도 빠짐없이 널 찾았어. 그 말에 은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끌어안았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49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더욱 그리워하게 만든 시간이었고 이 순간을 더욱 값지게 만드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49년의 그리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은수의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왔다. 은수는 나를 안채로 이끌었다. 처음 보는 며느리와 손주들 앞에서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식구들은 모두 조용히 앉아 있었다. 49년 만에 찾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며느리의 눈빛이 안쓰러웠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은수와 둘이서 마루에 앉았다. 이제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었다. 은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부터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다. 친척집에 맡겨진 후 그는 여러 집을 전전했다고 했다. 그때의 기억은 희미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고 했다. 어머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은수의 말에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한동안은 많이 원망했어요. 왜 나만 버렸을까? 다른 아이들은 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은수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나는 아들의 거친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하다는 말도 죄송하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은수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여러 집을 거치다가 결국 이 마을의 한 농가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곳의 노부부가 은수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었다. 학교도 보내주고 농사일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은수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이었다. 그분들 덕분에 바르게 자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늘 있었죠. 은수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없는 동안 내 아들을 키워준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컸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힘을 냈더라면,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이제는 내 차례였다. 나는 49년 동안의 내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다.
은수를 맡기고 난 후에 절망감, 찾아 헤매던 날들, 시장에서의 장사, 그리고 매년 은수의 생일마다 전라도행 기차를 탔던 이야기까지. 말을 할수록 목이 메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찾아다녔어요? 은수가 물었다. 그럼 하루도 빠짐없이 널 생각했어. 내 생일이면 늘 전라도에 내려왔었지. 혹시라도 널 마주치지 않을까 하고.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마도 그동안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듯했다. 밤이 깊어갔다. 달빛이 마루에 고요히 내리쬐었다. 은수는 자신의 결혼식 이야기를 했다. 그날 가장 그리웠던 게 어머니였다고.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그 아이가 첫걸음을 뗐을 때도 늘 어머니 생각을 했다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모실게요. 은수가 갑자기 말했다. 여기서 저와 함께 사시면 어떨까요? 서울 장사는 그만두시고.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49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은수에게는 이미 자신만의 삶이 있었고, 나 또한 서울에서의 내 삶이 있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꾸나. 서두를 것 없어. 내가 말했다.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에게는 이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49년의 기다림이 끝난 지금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천천히 하나씩 서로를 알아가면 되는 것이었다. 이야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은수의 아내가 가져다준 보리차를 마시며 우리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다. 은수가 어렸을 때 알았던 병이며 학창 시절의 추억들, 첫사랑 이야기까지. 마치 오래된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삶을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다. 저 별들처럼 우리의 인연도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은수는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49년이라는 세월이 우리에게 준 것은 아픔만이 아니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수가 말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행복한 일만 만들어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부터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49년의 아픔을 뒤로하고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아침이 밝았다. 은수네 마당에 매달린 감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잠든 탓에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웠다. 마치 49년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아침 식사 자리에서 은수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저희와 함께 사시는 건 어떠세요? 어제 은수가 했던 제안을 다시 한번 꺼낸 것이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서울에서의 내 삶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도 될 때인 것 같았다. 그럴까? 내가 대답하자 은수 부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손주들도 기뻐했다. 특히 막내 손녀는 내 무릎에 앉아 할머니, 이제 우리랑 같이 살자라며 제잘거렸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49년 만에 찾은 가족의 품이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일주일 후 나는 서울로 올라갔다. 시장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40년 넘게 장사를 했던 자리, 단골 손님들과의 작별 인사는 생각보다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모두들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드디어 아들을 찾으셨으니 이제는 행복하게 사셔야죠. 시장 정리를 마치고 고시원으로 향했다. 좁디 좁은 방이었지만 이곳에서 나는 49년간 은수를 그리워하며 살았다. 짐을 정리하다 문득 서랍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은수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너무 오래되어 바랜 사진이었지만 그 속에 아기 은수는 선명했다. 서울역에서 마지막으로 은수를 안고 있던 그 자리에도 들렀다.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서 울지 않아도 된다.
49년 동안 이곳에서 흘린 눈물은 충분했다. 이제는 새로운 눈물을 흘릴 차례, 기쁨의 눈물을 흘릴 시간이었다. 은순의 마을로 내려와 정착하고 나서 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이면 손주들과 함께 마당의 감나무에서 떨어진 감을 줍고, 낮에는 은수가 가꾸는 과수원에서 일을 거들었다. 도시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만 그 속에서 나는 특별한 행복을 느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어주었다. 장조림을 담그는 법을 물어보기도 하고, 김치를 담글 때는 내 비법을 알고 싶어 했다. 손주들은 나를 따르기 시작했다. 특히 막내 손녀는 내 방에 와서 자주 잠들곤 했다. 그럴 때면 49년 전 은수를 안고 잠들었던 그때가 떠올랐다. 은수와는 매일 저녁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가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나누었다. 은수는 내가 해주는 이야기를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기해하며 들었다. 특히 그가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행복해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가족은 더욱 끈끈해졌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고 주말이면 다 같이 등산을 가기도 했다. 마치 49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가족이 되어갔다. 하지만 가끔은 문득 슬픔이 밀려올 때도 있었다. 은수의 첫 걸음마, 첫 운동회, 졸업식. 내가 놓친 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그럴 때면 은수가 내 손을 잡아주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함께하면 되잖아요. 49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 준 것도 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만남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게 된 것. 이제 나는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뜬다.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 마당을 뛰어다니는 손주들, 과수원에서 일하는 은수의 모습. 이 모든 것이 내게는 기적이자 선물이다. 49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이 행복을 나는 이제 하루하루 소중히 가꾸어 나가려 한다. 49년 만의 재회.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